예, 그럼 첫 번째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핵 억제다, 확장 억제다 이런 용어들이 막 지금 이제 처음 사용된 것은 사실 이제 58년 1월입니다. 58년 1월에 주한미군사가 전술핵을 배치했다. 280mm 포하고 원S전을 배치했다 하고 이제 얘기를 제일 먼저 꺼냈는데, 이제 최근에 공개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뭐 그 당시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재정 절감을 위한 재래식 전력 감축과 핵 전력의 문제 아니었냐라고 하는데, 최근에 밝혀진 자료들 보면은 중로 견제용이 확실히 더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뭐 내용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91년도에 전술핵 철시 전까지 거의 33년간 저희 나라에 배치됐었는데 70년대는 900여 발 이상 배치된 적도 있었습니다. 핵이 실질적으로 무게 배치됐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그 해구산을 제공한다는 말은 이제 박정희 70년대 중반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자체 핵무장, 오늘도 뭐 두 번째 세션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를 겪으면서 SCM 공동성명에 해구산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갔죠. 78년도에. 그리고는 이제 어떤 이 정책적 차원의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다가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그 당시 제가 합동참모본부 실무자였는데 확장 억제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들어갔고요. 그리고 고도화되는 이제 북한의 어떤 핵 개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확장 억제 수단은 무엇이냐라는 게 들어갔고, 다양한 억제 수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2월까지 8번을 실시했던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TTX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놓고, 저도 여러 번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시나리오에 대한 전문가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기록을 해서 이렇게 거의 한 2박 3일 마치면 전화번호 책같이 나오는데, 그것을 핵 실행 계획을 할 때 다 자료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했느냐가 되게 함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옛날에 했을 때는 뭐 공해상에서 핵 위협 시나리오라든가 좀 강도가 낮은 거였는데, 올해 2월에 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한 것은 북한이 실제 핵 사용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것을 했다. 이제 내용은 저는 모릅니다만 전 작년에 퇴임을 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논의가 됐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억제 수단이 이제 발전이 되었고, 이런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로 이제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가 억제 전략위원회로 바뀌면서 미사일 방어위원회가 이제 통합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 보장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작전선이라고 하는데 노력에 집중 4D 체계랑 통합을 하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쭉 억제 정책이 진행되어 오다가 하나의 방점을 찍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실무적으로 볼 때는 그 매티스 장관이 그 대단한 이 전략과 개념을 가지신 분인데, 매티스 장관이, 제가 한 자료에도 그 문구를 써놨는데, 장관 하면서 이분이 나이도 많으셨는데 결혼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그렇게 책도 많이 보고 연구를 하신다고, 이제 저는 그 당시 미국의 그 정책실하고 뭐 이틀에 한 번씩 통화하면서 대화를 했던 시기인데, 주말마다 이렇게 핀포인트를 해서 밑에 부하들은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주 심층 깊게 고민을 많이 했다는데, 그분이 있을 때 이제 NPR, Nuclear Posture Review라고 하는데, 미국은 핵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제 90년대 초에 NPR을 만들었는데, 사실 NPR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되게 재미있는 두 문장이 있어요. 그 두 문장은 바이든 정부로 바뀌어도 변한 게 한자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김정권, 북한 정권이죠. 핵을 사용하고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을 것이다. 굉장히 동맹을 생각해서 세게 쏘는 말인데, 뭐 이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나 이런 게 NPR 202에선 바뀐 건 있었지만 이건 한자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볼 때마다 매티스 장관이 이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자, 이제 워싱턴 선언을 그냥 제가 이걸 보면서 간단히 앞으로 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10분 내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워싱턴 선언은 국방부에서 한 게 아니다 이거. 미국의 대통령실과 백악관과 우리 대통령실이 합의한 문서인데 컨텐츠는 국방부가 많은데 성격이나 언론에 비춰지거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서입니다. 네. 사실 미국의 핵정책이나 이런 것은 NPR이 시작부터 끝인데요. 2022 NPR에 있는 내용하고 특별히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눈길을 끌었던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게 이제 한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의 안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역의 안정. 그리고 우연의 일치랄까 역시 미국의 공동대표 중에 한 명이 커트 캠블은 인도 태평양 지역 조정관이죠. 미국의 시각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안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제 내 눈에 띄고요. 제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선언적 정책에 따라서 뭐 핵 사용을 할 때 한국과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 선언적 정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선언적 정책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예 그냥 공개하는 그런 정책인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핵무기를 가장 많은 아는 대통령이라고 미국 언론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원의원도 했고 오바마 때 부통령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의 개인적인 신념은 그 단일 목적 사용, sole purpose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sole purpose라는 것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여건을 특정짓는 건데, 동맹국이나 뭐 우리 미국이나 우방국에 대해서 적이 핵을 사용할 때만 핵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에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이 선거 기간 캠페인 중에는 그걸 하겠다고 해서 진보 성향의 이런 평화론자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결국 No Forced Use나 Sole Purpose는 이제 다 반영이 되지 않았죠. 얼마나 지금 본인 신념하고 반해서 동맹국의 입장을 고려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선언적 정책이라서 하고 해서 이제 3번째 문단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4번째 문단에서 이제 NCG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물론 이제 3번째 문단의 마지막에는 이제 이 세션에도 설명이 되겠지만 NPT나 양자 관계에 있는 원자력 협정과 관련된 내용을 한국이 준수하겠다라는 이제 우리의 의지도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NCG에서 논의하는 것, 뭐 7월 18일 날 열린다고 하는데,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고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 위해서 설립을 했다라고 이제 NCG가 하는 일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서 좀 그나마 그래도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 뭐냐면,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삼축 체계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6년에 이제 물론 키체인은 그 전에 나온 개념입니다만, 우리 독자적인 핵 대응 능력을 만들면서 조금 미국이 약간 당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래식 지원이라는 것, 사실 이 재래식 지원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핵 도발이 있기 전까지는 핵은 핵으로 대응하고 가장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여러 경우에 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미국 전략 자산이 올 때 뭐 그것을 호위하고 이런 것보다는 핵의 위협이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재래식 전력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 미국 측의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그런 용어로 보이고요. 지금 여기 뭐 시나스에서 어쩌면 시나스라든지 일부 전략가들 사이에서 핵 전략가들 사이에서 핵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을 얘기합니다. 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이라고 하는데, 이 CNI가 지금 2022 NPR에는 그냥 터치만 해놨어요. 근데 일부 전략가들 사이에는 이제 실제 핵전이 되면 핵전 상황하에서 재래식 전력이 전투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구비해서 완전한 통합체를 이루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고요. 앞으로 좀 먼 얘기죠. 우리가 상상하기 싫지만 억제력을 위해서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핵정까지 이제 무릅쓰고 해야 돼. 재래식 전력을 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 내용이 앞으로 뭐 7월 18일 열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논의가 진행이 되고 할지 뭐 이제 대부분 공개는 안 되겠지만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70년대 900발까지 핵무기가 있었다고. 우리 연습했어요. 훈련했어요. 우리 35기, 34기, 이제 42기인데요. 8위 학번이고. 야, 핵투발이 어디 있었어? 어떻게 작전할 거야? 육군대학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이제 다시 가르쳐야죠. 이 단어가 들어갔고 다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전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황인무 차관님이 포병이셨는데 옛날에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전화도 한번 드렸어. 아, 우리 그런 거 했어.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죠. 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전술핵은 들어와서 사령관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어요. 네. 어느 특정세. 그러나 지금은 미국 전략사에서 다 가지고 있죠, 권한을.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91년도에 미국이 전술핵을 공식적으로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애고 소위 말하는 큰 번지만 가지고 있는데 큰 번지를 지역사령관에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략사에서 이런 컨트롤을 거의 다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래식 재래식과 이제 통합하겠다, 재래식 교육 훈련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지난번에 글도 한번 썼지만 이 확장 억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실제 우리 잠재적 적국인 북한에 대한 억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 확장 억제를 제공받는 동맹국에 대한 동맹 보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미국의 이제 교리가 좀 발전되어 있는데요. 동맹국의 국민들이나 동맹국이 미국을 믿지 못하면 확장 억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을 주어로 해서 5번째 문단에는 이제 굉장히 강하게 했고, 특히 이제 SSBN 전략 핵을 주로 가지고 있는 잠수함을 기항하겠다. 이게 되게 은밀성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눈엔 모르지만 왔다 갔다 한 적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거의 트라이던트 미사일 같은 거는 최소 사거리가 2000km가 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와 있으면 이 펀치력은 이제 없어지는 상태인데 어쨌든 들어온 것을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가시성을 높였다 이렇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DSCG는 남겨놓고 이제 국방부에서 했던 DSC가 NCG랑 통합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NCG, EDSCG 이제 역할 분담이 돼야 되겠다. 억제력 강화, 실질적인 대응 능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대화 노력이나 제안 같은 거는 EDSC에 비해서 보완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전략사 문제가 나오는데 이 전략사의 흐름에 맞지 않게 끝에서 두 번째 문제 전략사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전략사에 대한 통합이나 컨트롤에 대한 문제 같은데 사실 억제가 성공하려면 미국 컨트롤을 다 받는 것보다는 우리의 독자적인 자위권을 가질 수 있는 전략사와 그다음 미국의 확장 억제와 이게 두 개가 있으면 김정은이 더 움찔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 당국하고 국방부에서 잘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충분히 이런 요소가 고려해서 적정한 상황에 맞게 우리의 독자적 자위권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전략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에 이제 여러 가지 북한과의 전제 없는 대화 노력을 언급했는데 이 대화 노력은 EDSCG랑 역할을 분담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정치적 성격의 문서이기 때문에 이제 열릴 겁니다. 다음 주에 열리면은 NCG 한 1년 동안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정무적인 방에서 어떤 대화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고 나머지를 계속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문제를 지금 마지막으로 잠깐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핵무기 한 300~400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30년도 정도가 되면 1500발이 넘는데 1500발은 상당한 함의를 가집니다. 왜 1500 정확히 1550발 정도 되는데 함의를 가지냐면 미국하고 러시아가 스타트 조약에 의해서
스탁파일에 그 뉴클리어 워헤드가 있는 게 아니라 미사일에 올려놓고 단추만 누르면 날릴 수 있는 핵무기의 발수가 1550발입니다. 이 1550발을 중국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나 핵 전략가들은 트라이폴라리티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미 공개된 미국 방송 보고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북한핵만 봐서는 안 되고 저쪽도 인도태평양 지역 조정관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안보 실익도 챙기면서 그것도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명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쓴 논문 마지막 장에 보면은 12쪽에 요 자그만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억제 전략이지만 이게 억제 이제 실패에 대한 얘기도 우리 이사장님이랑 하시겠지만 전쟁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러한 위기의 시대가 되었다. 이제 이런 말이 들고요. 또 하나 더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매티스 장관 때는 SLCMN 그러니까 크루즈 미사일 잠수함에서는 크루즈 미사일은 이게 쏠 때부터 달라요 미사일이. 그러니까 딱 쏘는 걸 보면 이게 크루즈 미사일인지 알거든요. 그건 전술핵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트라이던트의 워헤드를 미국이 줄였어요. 100킬로톤 이상 되는 걸 10킬로톤 이하로 줄이면서 똑같은 트라이던트를 쏘면 그걸 쳐다보고 있는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100킬로톤짜리인지 미국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10킬로톤 이하짜리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SLCMN은 날아가는 모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거는 보더라도 좀 이렇게 핵 사용의 수위를 조절한 억제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이든 정부에서 취소돼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적인 이유, 그 다음에 미 해군에서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전력을 획득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해체되긴 했는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전술핵에서부터 많은 자산들이 북한이 개발을 했는데 그 수위에 맞는 핵 사용의 수위에 맞는 그나마 작은 펀치로서 할 수 있는 미사일이 SLCMN인데 좀 아쉬움이 있고 트라이던트의 저위력 탄도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약간 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핵 사용의 이제 투발수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함의를 갖는데 지금 유럽에 남겨둔 전술핵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실어서 가가지고 떨어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폭탄을. 그러니까 이거는 억제 시도가 잘못되면 가다 돌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유나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투발수단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 장에 나와 있듯이 이제는 이 모든 분야를 다 같이 발전시켜야 되고 전문가도 많이 양성해야 되고요. 교육도 더 시켜야 되고 훈련도 더 시켜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70년 동안 전 글로벌 억제를 성공한 미국의 전략사도 억제 심포지엄을 하고 학계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얼라이언스를 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런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고 합니다.